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2014년 말에 은퇴했으니까 지금 한 7년이 됐습니다. 올해 8년차가 되고 있는데요. 정보기술실하고 캐드 개발부 쪽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뭐 35년 이상을 그냥 IT 쪽만 종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걸 하고 싶었어요. 갈등 상담도 해보고요, 조정 중재 이런 쪽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울산에 갈등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잘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만 자꾸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당신이 배운 게 IT 쪽이니까 스마트폰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울산에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나 계속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한 60여 명 계세요. 60분 정도 계시고 또 실제 강의에 뛰고 계시는 분들이 13분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울산 쪽에 더 많이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이런 영역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예, 그래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배워두시면은요, 어떻게 내가 잘 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재능 기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잘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배우시고요. 또 여기에서 아마 다음 코스로 강사 과정이 또 있어요. 그 강사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실제로 이제 나가서 좀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강의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요청하는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뛰어들다 보니까요, 책도 많이 쓰게 되고요. 지금도 계속 틈만 나면은 또 새로운 자료도 만들고 책을 또 만들게 되고요. 근데 이런 책뿐만 아니고요, 일반 인문학적인 책도 쓰게 되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은 참 요물단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아까 우리 오동영 선생님 얘기했죠. 우리 지홍철 선생님 밥 먹고 그런 것 외에는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할 수 있다. 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진행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책도 많이 썼고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동부에서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세상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앞으로 카카오톡, 문자 이런 것은 전부 해킹의 범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카카오톡 가입한 거 전부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카카오톡 다 쓰고 계시죠? 만약에 카톡을 지금 보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쓰겠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건 진짜 나라뿐만 아니고 카톡을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죠. 근데 누군가가 유튜브에다가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저 카톡 이제 안 할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됩니까? 만약에 카톡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분이 알기 전부터 벌써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엉터리를 막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크리에이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생산해내는 미디어가 내가 이거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쭉 올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얘기하죠. 글을 모를 때 글을 깨치는 것을 문해력이라고 그러고요, 그 앞에 디지털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을 내가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좀 끝날 무렵에는 나 유튜브 어떤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게
거짓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여러분들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가 KBS가 아니에요. 유튜브가 MBC가 아니라고요. 그걸 개인이 만들어서 올려놓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만 계속 올려버리는데 우리가 그게 이렇게 막 휘청휘청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엉터리 잘못된 그런 영상을 올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미래 세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미래 세상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입니다. 디지털을 잘 아셔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손녀가 올해 8살이 됐습니다. 큰 손녀가 8살인데요. 같이 앉아서 요즘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제페토 하는 걸 그걸 끄집어냈어요. 요 녀석이 뭐 재밌는 거 없어요, 할아버지. 그래 그 제페토 그걸 해서 이제 아바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놈을 이제 만드는 방법하고 슬쩍 알려줬더니 그 다음부터 지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냥 그 라푼젤 공주 만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어공주 만나고 지가 그냥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8살밖에 안 된 애가요. 이건 뭐 그 가상공간 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이게 영상 녹화도 해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저 엄마가 저기 부산에 가면은 테라로사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테라로사 옛날 그 공장을 카페로 만들었어요. 뭐 윤전기 기계도 그냥 그대로 있고요. 뭐 온갖 기계가 그대로 있는데 그 카페 안에 지금 뭐 한쪽은 그 중고책 파는 것을 하고 있고요. 중고책 예스24에서 나와가지고 중고책을 파는데 그 영어 서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들 볼 수 있는 동화 영어책 그런 걸 저 엄마가 사줬는데 그걸 그냥 줄줄 읽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상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영어로 나오는 만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 엄마가 이제 한 프로씩 보게 했는데 그거 보고 그냥 이걸 줄줄 읽더라고요. 그냥.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디지털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탁 보면은 금방 이게 이해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 디지털 그만큼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상력이 저는 떨어진다 그 얘기죠. 자, 앞으로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해야 돼요. 야, 그거 보면 안 돼. 너 보면 안 되고 뒤통수 때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예,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신중년 노인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통도사에 매화를 찍으러 갔는데요. 보통 그 통도사는 입구에 65세 이상은 무료 패스였거든요. 근데 가니까 아닙니다. 70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면에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65세면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감이 있었는데 거기는 벌써 70세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5세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발목 잡지 말고요. 우리도 함께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미래는 어느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집단 지성의 시대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함께 모아서 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거기에는 시니어, 실버 이런 나이 많은 세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이 신중년 노인이 함께 아우러져서 지금 특허를 무슨 얘기입니까? 65세 이상 특허를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또 노인들이 나 노인이라 그래가지고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런 거 참 바람직하고요.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이거 글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책에는 있는가요? 없죠? 아, 이게 없구나. 예. 제가 이게 강의하는 방법은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걸 전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었는데요 하는 거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얼마든지 또 이렇게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수업할 때는 가능하면은 뭐 필기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좀 놓치지 말고요. 그냥 집중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고요. 확인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면은 훨씬 이해가 쉽겠죠, 그죠? 예, 가능하면은 수업했던 자료를 다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혹시 뭐 착오가 있어가지고 좀 무슨 얘기하니까 어떤 경우에 간혹 가다가 와이파이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소리가 없이 그냥 그림만 턱 담겨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도록 이런 자료들도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대한민국 세대 분석 보고서라고 그래가 김용섭의 요즘 애들 요즘 어른들 하는 여기에 나온 도표인데요. 지금 1954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1955년부터 1964년생까지를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고요.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중년 앞쪽에 있는 1954년 이전 출생하신 분하고 1964년 이전 출생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뭐 60세, 65세, 70세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인원을 좀 체크해 보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와, 60세 이상이 1,5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5,200 채 안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중에서 지금 1,500만이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죠. 애기들은 점점 안 낳고요. 그죠? 예. 그래서 경제 인력은 우리가 보면 X세대라든지 요 후세 세대인데요. 지금 40세 전후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일 거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경제 인력으로서 동원됐을 때는 우리가 했던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죠? 경제 발전이 이만큼 오도록 우리가 했던 일 처음 다 했었습니다. 중공업 은퇴하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배를 1년에 130척, 140척 만든 나라, 그렇게 만든 회사 이 지구상에 없어요. 1년에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배를 2대씩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부합을 맞출 수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다시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런 개발하느라고요. 설계해서 예전에 손으로 다 했던 걸 CAD로 바뀌는 그 무렵에 제가 외국 선진 기술을 배워오겠다고 노르웨이 8개월 가고요. 미국에 1년 가서 공동 개발해서 이 시스템을 우리 현대중공업에 맞도록 심어줬어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참만 먹어가면서요. 그 오랫동안 가족들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네들 그 선진 기술을 배우는데 그냥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토요일 심지어 일요일도 나가서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 일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냐 그러더라고요. 일하려고 태어났냐. 예. 근데 일하려고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요. 계속 괴롭혔죠. 이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핵심 기술 이건 왜 오픈 안 합니까? 좀 오픈해 주세요. 가서 이제 술도 좀 먹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빼내온 기술들이 지금 심겨져서 우리 기술이 된 거거든요. 비단 조선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우리 어깨 위에서 지금 우리 40대들이 다시 또 돌격 앞으로 세계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뭐 한류, K, 한류 해서요 또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긋하게 이제는 배경이 돼줘야 됩니다. 좋은 배경이 돼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더 잘 배워서 이런 것들을 응원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딴지 걸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요즘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시대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4명이 가지고 있다는 스마트폰. 아침에 일어나 15분 안에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에 늘 함께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호모사피엔스라 부릅니다. 예.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는 알람. 길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어플리케이션. 지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필수인 소셜 미디어.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어김없이 실행하는 모바일 쇼핑. 심장 박동을 읽어 나의 운동량과 컨디션까지 체크해주는 스마트폰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스마트폰과 더불어 사는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도래는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보다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유통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은 물론이고 광고의 주 매체였던 TV나 라디오가 이제는 그 주류를 모바일로 속속 넘겨주고 있으며 그 성장세도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은 물론이고 사교, 정보 습득, 학습, 여가와 취미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유명 비서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영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활용도는 이제 중독성으로 탈바꿈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거나 우울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포 증세까지 겪는다고 합니다. 노모포비아. 유능한 비서에게 오히려 구속되어 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세계 최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그 중독 증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탈출구이면서 은둔과 비행의 뒷골목이 되기도 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폐해는 비단 우리나라 학생들에만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금융정보와 연락처 등 개개인의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해킹되는 것과 같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일상의 통제와 감시의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나 지니고 있는 소형 카메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디지털 기록들이 무방비로 전파되고 있는 것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불과 8년.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모바일 시대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자아와 같은 스마트폰과 그 이상의 웨어러블 기기들이 우리의 의식과 사회 구조,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깊이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기술에 지배당할 것인가, 기술을 지배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지배할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지배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가 약 한 5,200만으로 봤을 때 모바일 대수가 6,700만 대입니다. 우리 인구보다 훨씬 많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인구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6,700만 대라고요. 예, 모바일 대수가요. 이 얘기는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2대, 3대, 어떤 분이 10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정도로 가지고 있을까요? 내 사업 수완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수완으로 가질 수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스마트폰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얘기죠. 예, 이처럼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다 번호 하나죠, 그죠? 번호 하나만 갖고 있죠. 근데 집에 막 나뒹굴고 있는 옛날 쓰던 스마트폰도 또 있죠. 야, 저거 어떻게 활용할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셨어요? 예, 다양하게 써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포노사피엔스 시대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보세요.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죠. 이게 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모사피엔스 세대라 그러면은 그 세대는 1980년생 이후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세대다. 근데 우리가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호모사피엔스 세대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의 주역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에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책을 보더라도 우리 디지털 북을 보는 것보다 실제 이걸 여기서는 다 이렇게 프린트 인쇄를 다 해서 나눠줍니다. 왜? 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요. 내가 공부한 것 같고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때요? 디지털이 훨씬 편해요. 디지털에도 메모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뭐가 찝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을 굉장히 잘 쓰면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디지로그라고 합니다. 디지로그. 우리는 디지로그가 돼야 돼요. 예,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아날로그 세대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있더라도 나는 디지털을 잘 다룰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 시대, 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은 뭘 혁명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5.16 혁명이라 그러지 4.19 혁명이라고 그러지 않죠. 조금 바뀐 것은 변화라고 그러고요. 뭔가 세상이 온통 다 바뀐 걸 우리가 혁명이라 그럽니다. 왜 혁명이냐 그러면요. 지금 이런 시장혁명 시대가 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금융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구에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주은행이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인데 시내도 하나은행 2-3개를 통폐합해버렸어요.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폐합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통폐합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생기면서요. 여러분들 그 현금을 뽑을 수 있는 ATM기 있죠.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12,000개가 사라졌습니다. 12,000개가 사라졌다는 것은 은행 지점이 그만큼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시대가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모바일 뱅킹이 훨씬 우리 가까이 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혁명이죠. 그 다음에 유통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바일 쇼핑으로 인해서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가 2년 동안 오면서요. 집사람이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뭐 문 앞에 뭐 이마트에서 배달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아니 서울의 큰딸이 그 쿠팡에 신선 야채를 새벽 6시면 도착하도록 딱 해서 보내주네요. 근데 그 받아서 해보니까 이 시장 가기도 귀찮은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야, 이제 그 맛을 들였어요. 쿠팡 6시에 배달되는 거 오늘 야 이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다 온대.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유통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튜브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도 극장 잘 안 가죠? 예, 안 가는데 지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더 극장을 안 갑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들 그 자녀들 중에 대부분이 다 넷플릭스 보고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 해외가입해서 다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보는 넷플릭스 아이디 하나 받아서 우리 집에 설치하신 분 있으세요? 이제 김만수 선생님하고 예, 몇 분 지금 계시네요. 저도 이번에 저희 설 명절 때에 큰 딸이 와가지고요. 그 사이가 큰 사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넷플릭스 보시죠 하고 제 TV에다가 넷플릭스 설치해놨습니다. 그 덕분에 집사람이 넷플릭스 안에 있는 영화 뭐 끝낸 줄 아세요? 빨강머리에 시리즈 3편까지 있는 시리즈 3부작돼 있는 거요. 시리즈 1에 10개, 시리즈 2에 10개, 시리즈 3에 10개 다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며칠 동안 보더라고요. 없었으면 못 봤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 시대가 됐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큰 변화가 생겨서 이 혁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온 지 약 한 12년 정도가 됐습니다. 12년 동안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몇 개 바꾸셨어요? 지금 아마 계산해 보시면은 한 4-5개 바꿨을 거예요. 그죠? 4-5개.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꾸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야, 그거 뭐 2년 후에 내가 좀 뭐 저장 장치만 조금 올리면 될 거다. 아닙니다. 이거 2년 지나면은 새 폰으로 바꿔야만이 따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지금은. 예. 그 베이스예요. 그 기초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세계 10대 기업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코로나 오기 직전입니다. 2020년 1월 1일에 보니까 세계 10대 기업의 중에서 1위가 사우디 아람코입니다. 석유회사죠. 석유회사가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위까지 보면은 뭐 버크셔 해스웨이, JP 모건 체이스 하는 요 세 가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IT 쪽이에요. 7개 회사가 눈을 감고 있어도 수익이 일어나는 IT 회사 쪽이에요. 특히 IT는 요즘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 세계 인구가 여기 매달려서 이게 이런 쪽으로 다 지금 막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직은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은 작년 연말 자료가 안 나왔더라고요. 아직 7월 25일자입니다. 2021년 7월 25일자에 보니까 사우디 아람코가 3위로 내려앉았어요. 예, 여전히 10위 중에서 세 개가 좀 이렇게 IT 쪽이 아닌 게 있는데 사실은 이 테슬라 하는 이 테슬라가 IT일까요? 기계 장치일까요? IT 쪽에 들어갑니다. 이게 테슬라가 IT에 들어갑니다. 이 IT가 없으면은 이게 테슬라가 제대로 구동이 안 되죠. 예. 이렇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큰 기업들이 다 스마트폰을 베이스로 한 IT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럼 IT만 해야 되느냐? 굴뚝 산업 안 해야 되느냐? 화장지 여전히 만들어야 되고 비누 여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스마트폰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시대에서 우리가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준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요상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뭐가 그렇게 지금 온통 세계의 화제를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가 그렇죠. 지금 BTS 그죠? 얘는 국적이 어딜까요? 코리아입니까? 예, 물론 한국 국적이죠. 한국 국적인데 얘들 지금 누가 이제 군대 간다 그러고 이러면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날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뭐 하냐? 이런 사람들 좀
군대 보내지 말고 좀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놔두면 안 되냐? 될 거는 거예요. 예. 자, 얘들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KBS를 통해서 데뷔했다 그러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MBC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유명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렇게 해서 여기 사장 방시혁 씨죠. 유튜브로 바로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세계적인 아이돌이 된 거죠. 예, 접근 방식이 다르다. 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의 좀 자랑입니다. 지금 2015년 8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이죠. 예, 여기서 컴퓨터 전공한 친구예요. 김태훈이라는 학생입니다. 1992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30입니까? 31 됐는데 와, 이 친구가 왜 유명할까요?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제가 은퇴하던 그해 2014년 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세돌이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붙은 사건. 예. 와, 우리가 틀림없이 이세돌이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첫 번째 이세돌이 패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저 컴퓨터한테 치다니. 그죠? 컴퓨터한테 치다니. 근데 이세돌이 한번 이겼어요. 와, 온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했죠. 근데 결국은 인공지능 컴퓨터에 사람이 당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구글에 뭡니까? 그 인공지능 컴퓨터 그걸 이제 소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80%를 오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파고의 로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배우고 싶은 분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걸 통해서 배우세요 하고 오픈해 놨습니다. 소스를요. 나머지 20%는 우리 핵심 기술이야. 오픈 못해.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서 들쑤셔서 그냥 막 오픈 시켜버렸네요. 얼마나 오픈 시켰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픈 시켰는지 모르지만은 구글 개발 담당 부사장이 얘한테 러브콜을 보낸 거야. 구글에 들어와. 대우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근데 이 친구 답이 걸작이었어요.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나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된대요 그때.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가야 된대. 예.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얘가 페이스북에다 이 글을 올립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소스를 오픈했는데 소스를 내가 다 파헤쳤는데 구글 담당 개발 부사장이 나들 러브콜을 했네. 근데 나 군대 가야 돼. 하고 써놓고는 군대 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세계 굴지의 IT 업체에서 얘한테 러브콜을 보낸 거예요. 그 지금 얘가 테슬라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 개발 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애가 만약에 울산 유니스트 출신이니까 만약에 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만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속에서 불이 나죠.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가서 뒤통수 때리기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앞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고 말이지. 그래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우리 김만수 선생님 잘 알고 계신데 울산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가시면은요, 우리 요만한 꼬맹이들 자녀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이 자녀들 손잡고 부모들이 와서 연들 저기 움직이는 자동차, 그러니까 3D 프린터입니다. 그걸로 해서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경주를 시키게 만듭니다.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 칩이 아두이노라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를 스마트폰으로 코딩을 했어요.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준다. 어디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가르쳐준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손을 잡고, 부모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잡고 가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가서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만들어서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요, 이 자동차 경주시키고요,
로봇 만들고 로봇에서 막 싸우게 만들고요. 이런 거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 머리가 상상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가서 뒤통수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자, 시대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집 앞에 있는 그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특히 요즘 맥도날드나 어디 이런 패스트푸드 집에 가면은요, 지금은 키오스크 타임입니다 하고 요것만 딱 걸어놓고요, 주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배우셨어요? 지금은 주문이 없으니까 먹고 싶으면은 당신이 여기 와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들겨 보신 분? 몇 분 안 되네요. 근데 이거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점원들 줄이고요. 예, 이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꼭 한두 번은 실패합니다. 제가 이게 따끈한 커피를 주문했는데 콜라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누르다가 뭐 실수했는 모양이에요. 뭐 어떻습니까? 뭐 그 콜라 좀 마시고 그거 한 두 번만 해보면은 금방 익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키오스크 겁내지 말고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짜증 내지 말고요. 뒤에 젊은이들 기다리고 있으면 좀 기다려. 나 이거 몇 분만 하면 잘할 수 있거든. 나도 잘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좀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꼰대 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 나는 아저씨를 지칭하고요. 늙은이, 선생님, 잔소리, 조언, 충고, 당부 이런 거 좀 이제는 그만하고요. 이제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라떼충이라고 그러죠. 예,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이제 그만하시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 있는데 명절 때 모여서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제 3시가 다 됐는데 어디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나 혼자 살 것 같으면 스마트폰 필요 없죠? 예. 가까이는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이웃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려고 하니까 이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예.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 관계할 때 관자가 무슨 관자인지 아세요? 소통할 관. 예, 관. 소통할 관. 소통할 관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자 자체를 보면은 관. 이 관은 다들 관이에요. 클로저. 다들 관이에요. 개는요. 열 개자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할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닫고 무엇에 대해서 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이걸 닫아버리겠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열어야겠구나. 이걸 잘하는 사람이,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로버트 월링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그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 4대 책임자예요. 하버드대에서 오랫동안 거의 한 지금 이게 한 2년 전에 만든 자료니까 한 8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80년 동안 남성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서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책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이분이 55년생인데 테드에서 이거 재작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테드에서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쭉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된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니까 결론은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724명을 매년 직업, 가정생활,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뒤에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이 한 2,000명 정도 된대요.
그 2,000명 정도 되는 가족들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과연 건강하고 행복할까? 여기에서 건강하고 행복할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할 때는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가? 거기에는 돈이 많아야겠다. 명성이 있어야겠다. 아니면은 높은 성취감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하더라. 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건강하다 할 때 우리가 건강하다 그럴 때 건강하다는 그 기준은 뭘까요? 뭘 보고 건강하다 그럴까요? 예,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게 친구를 많이 만들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내 속을 털어놓고 내 어깨를, 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건 관계성이 좋은 거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최근에 WHO에서 하나를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건강하다는 거.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하나 더 있다. 그게 뭔가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이 말은 종교를 가지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아침에 급하게 나오다가 그냥 돌뿌리에 걸려서 엎어졌어요. 무릎팍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늘 재수 되게 없네. 햇빛 나한테 그 돌멩이가 왜 거기 있어? 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조심해야겠는데 이제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이쿠 일어나서 툭툭 털면서요. 오늘 이만하게 다행이네. 안 그래도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코 깨지고 말이지 이마 갈고 이랬을 텐데 이만하게 다행이야. 이만하게 다행이야.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WHO에서 그 네 번째 항목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필요하겠다. 이것까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인가 아닌가 찾아봤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진짜 건강하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관계에 관한 세 가지 교훈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유익한데 고독은 굉장히 해롭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독사 하는 분들 알고 있죠? 노인 혼자 살고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미라가 되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미국인들은 상당히 고독한 사람이 많대요.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코카콜라 회장, 이전 코카콜라 회장 고독사 한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에밀리 대학입니까? 에밀리 대학 그 교수 한 분이 그 학교까지 자전거로 통과를 했답니다. 그분은 직접 차를 몰지 않고 자전거로 하는데 어느 집 앞에 지나갈 때면 그 노인이 항상 햇빛을 쬐면서 그 일광욕을 하면서 나와 있는데 늘 보니까 혼자였대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좀 붙였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좋은 친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셨나? 아프신가? 근데 어느 날 그 법정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당신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영감쟁이더래요. 영감님이었어요. 그 영감님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어요.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전에 나한테 그렇게 좋은 친구가 없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유산을 남기겠다. 많은 돈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교수가요. 우리 같으면 좀 김한수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불 받았다. 어떻게 했어요?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학교에다 다 기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총장까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니면서 이웃에 혼자 계신 분이 있으면 가서 말벗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혹시 유산이 올지도 모르는 미국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자칫하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노인분들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긴 우리 요양병원은 좀 다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고독은 굉장히 괴롭다. 50세의 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80세에 가장 건강했다. 무슨 얘기할까? 은퇴 무렵에 퇴직할 무렵에 건강한 사람은 80세에도 건강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건강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은퇴할 무렵에 관계도가 좋았던 사람, 그러니까 직장의 선배, 후배 또 동료들 그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80세에도 치매가 안 오고요. 네?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들 실험 데이터로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을 잘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친구를 얼마나 많이 사귀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친구 한 둘이를 사귀더라도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우리 몸뿐 아니라 내 치매도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 살아 계신 분들이 다들 90대 중반이세요. 90대 중반이신데 지금 한 60여 명이 지금 아직도 생존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매도 없고요.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있다. 대통령이 된 분도 있고요. 이 마피아단에 들어가서 총 맞아 죽으신 분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이 안에는 724명 중에서는요. 자, 그래서 이걸 오랜 기간 동안 하버드대에서 왜 이걸 연구하겠어요? 우리 사람은 이렇더라 하는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은 다들 만나기 힘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가족끼리도 만나기 힘들고요. 그런데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넌지시 손을 내밀고요. 넌지시 마음을 열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 수단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써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100세 시대라는 책 광고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흔히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나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적 있나요? 늦은 나이에 창조력과 행동력으로 기적을 이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 장앙리 파브르. 파브르 곤충기로 유명한 장앙리 파브르. 그가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던 나이는 85세였다는 것 아시나요? 파브르는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식 교사도 아닌 임시 교사로 일했습니다. 파브르는 30년간 몸담은 교육계를 떠나 인생의 말년에 곤충기를 쓰는데 매진했고 이 곤충기는 그의 대작이 되었습니다. 2. 미켈란젤로. 그는 젊은 시절에도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90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만들었답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이지만 90세의 나이가 예술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죠. 나이 때문에 좋아하던 일,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잊고 있었나요? 지금도 당신의 마음에는 그 열정이 잠자고 있답니다. 3. 타샤 튜더. 밤새 동화책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면서 모은 돈으로 56세가 되던 해에 버려진 땅 30만 평을 사들인 타샤 튜더. 그는 60세가 되는 나이에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직접 땀 흘려 정원을 가꾸었고 마침내 그 정원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는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온종일 직접 가꾸어 만든 타샤의 정원 또는 비밀의 정원으로 불리는 그곳을 그는 전 세계인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4. 그랜드마 모지스.
75세에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01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평생을 농장 안악으로 살았던 모지스는 소일거리 4만 5톤 자수가 관절염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바늘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된 그랜드마 모지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5. 베르나르 올리비에. 은퇴 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횡단한 그는 기적의 노인이라고 불리는데요. 놀라운 도전을 마친 후 그는 늦은 나이에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은 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퇴란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세계적인 노화학자 마크 윌리엄스는 습관이 주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기는 것에서부터 잘 읽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창의적 노화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굳어진 인식, 습관, 통념이 주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당신의 타임라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나요? 100세까지 늘어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그 자리에서 남은 시간을 다시 상상해보세요. 무엇을 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아한 어른으로 희망차게 살아가야 할지, 힘없는 어른으로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이룬 사람들,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을 상상하듯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언가 도전하고 싶나요? 도전을 미루고 있나요? 100세 수업을 만나보세요. 책갈피였습니다. 물론 거창한 건 생각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도전해 볼 만한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자녀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내 친구들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도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창의적 노화라는 단어를 썼죠. 창의적 노화. 우리가 어차피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인데 이왕이면은 창의적 노화를 우리가 좀 꿈꿀 필요가 있습니다. 좀 관념도 바꾸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늘 다니던 길 좀 버려두고 좀 이렇게 다른 길로 돌아가 보고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카메라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늘 보는 광경이지만은 좀 달리 찍어보고요. 이런 것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의 중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가 몸이 좀 귀찮더라도 좀 신선한 도전도 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창의적 노화 쪽으로 사실 좀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게 원래는 9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이걸 1분으로 압축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의 삶 곳곳에 스마트폰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이젠 말로 표현해보세요. 내 스마트폰이 훌륭한 비서가 될 것입니다. 전화 연결, 길 찾기, 일기 작성, 노트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노랫말과 시, 연합카드, 명함, 캘리, 팜플릿, 브로셔, 홍보지를 만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해보세요. 여러분의 업무인 통번역, 팩스, 스캔, 발표자료 등을 스마트워크로 업무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을 영상 편지로 표현해보세요. 가족들에게, 친구 동료들에게 영상으로, 영상 자서전으로 표현해보세요. 이젠 SNS로 가족, 온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해보세요. 스마트폰은 좋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1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포커스를 나는 이게 더 관계성이 좋게 가족들과 더 관계를 좀 원활히 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더 원활히 하는데 내 스마트폰을 하나의 수단으로 쓰겠다. 그래서 내 좀 잘 배우고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지게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실 수 있죠? 예. 최근에 그 이생진 시인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 90몇 세인가 92세인가 4세인가 최근에 책을 한 건데 40번째 시집을 냈습니다. 이생진 시인이요. 아내에 관한 시도 많이 내고요. 또 그다음에 섬에 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섬 시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생진 시인이 92세의 책을 방금 냈나요? 피카소처럼 책을 냈습니다. 피카소가 92세 때 굉장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했답니다. 나도 이거 좀 이제 그만두고 조용히 쉴까? 근데 나 피카소처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열정을 불태운다. 그 얘기예요. 92세에. 그렇게 보면은 우리 김영숙 교수는 103세인데요. 아직 왕성하게 지금 강의도 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늦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렇게 좀 할 겁니다. 크게 그룹을 5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본 활용에 관해서 한 3번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뭔지, 전화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다음에 특히 아까 호모사피엔스 영상을 볼 때에 이 스마트폰은 우리의 유능한 비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서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편도 좀 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 세계 어디를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어떻게 활용하고 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지금 카카오톡은 뭐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카카오톡에 좀 더 여러분들 2% 부족한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건강과 생활에 관한 것들을 좀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따로 넣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한 2번 정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스마트폰 사진 많이 찍으시죠? 예. 이왕이면은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멋진 사진을 찍을까 하는 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오면서 차를 대놓고 구글에 올라오는 첫 번째 뉴스를 보니까 박찬욱 감독이 아이폰으로 영화 찍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와,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색감이 좋다. 그렇게 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S22도 해보니까 못지 않더라. 정말 좋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 찍는 테크닉이 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화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합니다. 와,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아마 여러분 카메라 끄집어 내놔놓으면요, 카메라 안에 옵션들이 그 카메라 옵션들이 보통 12개에서 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펼쳐놓은 거 보면 한 3개, 4개밖에 없어요. 아마 그럴걸요? 그죠? 예.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담은 글을 써서 또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요. 또 이걸 가지고 밑에 보면 영상 편집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찍은 사진 하나, 영상 하나만 있어도 우리 임지수 선생님까지 시 낭송도 그 안에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넌지시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영상 편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 메시지로 만들 수 있고요. 이왕이면은 마주보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요즘은. 그때는 여러분들 넌지시 영상 편지 만들고 영상 메시지 만들어서 보내보면은 훨씬 좋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또 이 각지에 있는 친구들 한번 다 만나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전하면서 아침 강의를 가는데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갑니다. 근데 오늘 사연을 보내신 분 한 분이
2000년 2월 22일. 예, 2022년 오늘입니다. 예. 2월 22일 오늘. 오후 2시 22분에 네. 번동초등학교 6학년 2반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가 여기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 자기 가만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이 몇 명이나 올까? 반 친구가 37명이래요. 37명인데 몇 명이나 올까? 이게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연차까지 내놨어요. 이왕이면은 여성시대를 통해서 확 방송을 해버리면은 친구들이 기억하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참 대단하죠.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서 만날 거야. 그 번동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 전부 2차죠 이게. 아 참. 자 그런 것들이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블로그 어떻게 좀 쓰고 할까.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하다가 조금씩 수정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따라오는지 혹은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했어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림이 그려지시는가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대부분 쭉 다 훑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 마음에 두고 있던 거 이런 것들 다 표현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중국 평생학습관을 갔더니 그 1층 로비에 73세부터 시작해서 90세 되는 분들이 한글을 배웠어요. 문해학교에서. 한글을 배워가지고 삐뚤빼뚤 자기가 글을 써서 이 전지에다가 시를 썼더라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간 영감님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이 글을 미리 알았더라면은 영감 사랑한다고 좀 글도 써주고 그랬을 텐데 그걸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도 좀 여러분들 돌파하셔서 자녀들한테 은근히 내가 네가 이만큼이나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쭈글스럽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아니 제가 이게 강의하다 보니까 중공업 상무로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젊었을 때 그냥 애들 자는 거 보고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면 또 애들 자고 있고요. 자는 얼굴밖에 못 봤는데 그런 아들한테 지금 쭈글스럽게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숙제입니다. 여기서 해야 지금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썼더라고요. 근데 답이 제일 먼저 온 거 있죠.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아 사랑한다 하고 이제 뭐 카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아들이 답이 왔어요. 선생님 제가 답이 제일 빨리 왔습니다. 상주이서 그래. 그 아들이 뭐라고 왔는데 이게 진짜 아버지가 한 거 맞냐?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이게 진짜 아버지가 한 게 맞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빠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자식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뭘로 보고 말이야.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그 이후로는 그분이 이제 자주 쓸 수 있죠 이제. 그죠? 그렇게 숙제를 하고 나니까 의무적으로 숙제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 바로 이제 마음을 열어서 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